네, 이어서 한국 행정론 마지막 강의죠. 문제풀이 마지막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는 것과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개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대로 모든 학문에 걸쳐 있는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기왕 막차까지 타자라는 개념으로 219번 문제 하겠습니다. 미래행정의 모형 중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딱 보면 소외계층을 대변하려면 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지만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소외계층 얘기는 감히 은감생심 어디라고 얘기를 못 붙였죠.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걸 우선 전제로 보고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 과정을 중시한 모형이다. 민주사회가 곧 분권화된 사회. 중앙정부,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정부 행정체제도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또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섬나라죠. 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어놨어요. 행정적으로. 경찰도 제주특별자치경찰로 만들어놨지만 실질적 운영은 아직까지 자치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수익 창출한 걸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쉽게 말하면 자치적으로 먹고 살아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제주도 관광사업, 밀감 판매, 생선 이런 것이 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제약받죠. 그래서 국고 보조 없이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러나 명목상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도와는 좀 달리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을 나오는 거 보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과정을 중시한 모형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참여 모형. 아까 내가 소외계층을 대변한다,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 모형과 임시 조직 모형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선택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이면서 곧 분권화되고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형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거버넌스죠. 뉴 거버넌스. 모두가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어서 많이 넘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233번을 보면요. 233번에 보면 표시는 안 해놨지만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피드백, 투입, 산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능률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강조한다. 뭐가?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능률성과 형평성의 설명이 잘못된 거, 그걸 고르는 거죠. 능률성은 경제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볼 수 있다. 효율성을 기해서 목표 달성을 하면 경제성이 달성된 거죠. 그게 곧 능률성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제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경제성은 산출만 드는 게 아니라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들어갔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시킨다. 투입 대 산출. 그게 경제성입니다. 투입은 생각지도 않고 경제성만 100억어치 생산했다. 와, 많이 했네.
이거 아니죠.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 생산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멍청이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앞에 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입 대 산출, 인풋 대 아웃풋. 피드백 이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틀린 것은 2번이고, 세 번째 효과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거니까. 네 번째 형평성은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말한다. 수직, 수평 다 얘기하는 것이다. 행정 조직에서는 수평 조직을 확대한다. 그러면 직무 확충이라고 얘기하고, 수직 조직을 확대한다. 그러면 반대로 직무 확장을 얘기하고, 수직을 얘기하면 직무 확충이라 하는 얘기도 뒤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과목은 한국행정론인데, 두 번째 과목에 나오는 조직 인사론과 세 번째 나오는 행정 업무론이 굉장히 건너뛰면서 상호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 문제는 조직 인사론인데 왜 한국행정론에 나왔지라고 시비 걸면 쉽게 말해서 지만 피곤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 연관성.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한국행정론의 요약 부분에서 인사행정이 살짝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재무행정도 살짝 나왔는데 내가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재무행정론은 2급 시험 과정입니다. 2급에서 책 한 권으로 형성되어 있던 양을 지금 3권으로 묶어놨거든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무행정은 아예 언급 안 했어요. 그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요 233번 같은 문제가 조직 인사론에서 출현될 수 있는 문제로도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보고요. 그 다음에 237번 문제입니다. 정부기구 중에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봤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교재를 한번 내가 넘겨볼게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하단 부분에 정부 조직은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헌법기관, 비헌법기관 나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문제 지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민주평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이나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된 조직,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정부 각 부처, 이 정부조직법이거든요. 아까 내가 보여준 문재인 정부조직도라고 보여준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에 의한 표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비헌법기관에 있습니다. 그 조직 내에.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비헌법기관이에요. 비정부가 아니라 비헌법기관. 헌법기관은 대통령, 감사원, 국무위원 또는 민주평통. 그죠? 그런 것들이 국가안전보장에도 마찬가지고 헌법기관이다. 아닌 것은 그렇습니까? 4번. 4번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기구입니다. 만약에 여기 법무부, 기획재정부 나와도 마찬가지죠. 이런 18번은 다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238번.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 설명 중에 틀린 것은 국가행정과 기업행정 이 말이죠. 양자 모두 목적 실현하는 공통수단이다. 맞는 얘기죠. 정치행정 이원론적 또는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공사행정의 유사점이 강조됐다. 유사점이 강조됐지만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는 안 했죠.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적으로 바꿔. 세 번째, 공사행정은 정도상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효율적 생산 목표 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 목표가 다를 뿐이지, 그 목표로 달성을 위해서 조직원이
활성화 작용하는 것은 같다. 3번이 정답이죠. 틀린 것은 그렇으니까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요거 앞뒤가 바뀌면 되겠죠. 네 번째, 공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이고 사행정은 사기업의 행정이다. 민간기업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244번 문제.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과학이다. 순수 사회과학 분야의 어떤 한 분야라고는 보지 않는다. 종합과학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종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종합학문적 성격을 띈다. 맞죠? 순수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종합과학이다 그랬고 2번이 틀렸고 행정학은 사회현상 중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행정현상. 공행정이든 사행정이든 행정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민간 기업 행정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생산성 목표로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민간 기업도 관료 체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부 공무원처럼 되어 있는 철밥통처럼 되어 있는 관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네 번째, 행정학은 과학성, 기술성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행정학도 기술성을 요즘은 굉장히 강조하죠. 전문화 시대니까. 다음 이어서 246번. 여기에 행정의 질적 특성과 거리가 먼 것. 그러면 양적 특성을 찾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되겠죠. 질적 특성 아니면 양적이겠지. 첫 번째, 민간 기업과, 근데 교재는 기업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내가 과로 수정했는데 원래는 과가 맞죠. 민간 기업과 공공행정의 혼합적 성격을 띤 공기업의 증대. 공기업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곧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적이 아니고요. 그 수가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공기업 또는 공단, 정부 투자기관 해서 한 200여 개가 있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가 기관장의 자리가 또는 감사의 자리가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도 그랬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탄생되면서 그 정부 여당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들을 우선 당연히 그 사람도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나를 응원했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건 관리주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능을 많이 고치라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 건 현실이라고 그랬고 쉽게 말해서 낙하산 인사 배제하라 그거죠. 두 번째, 행정의 광역화. 광역화는 구역을 쪼갤 뿐이지 양이 늘어난 건 아니라 그랬죠. 신중앙집권화. 세 번째, 행정 기능의 전문화 과학화. 그대로 있는데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 또 과학적 장비들을 동원해서 보다 더 과학화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고. 네 번째, 정책 결정 및 기획 기능의 중시. 다 맞는 얘기고. 정답은 1번이죠. 1번. 양적 증대이기 때문에 틀렸다. 다음 이어서 126페이지 249번. 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 볼 수 없는 것.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래도 청렴하다라고 자부하고 싶지만 개중에는 부정, 부패, 비리 연루돼서 사법적 처벌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말단 지방 공무원까지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한편 보면요. 그래서 정부가 썩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여론들이 많은데 한쪽에서 보면 터놓고 얘기해서 주는 놈이 없으면 받는 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주는 놈이 누구냐? 주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도 책임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성숙된 시민사회가 형성된 안정된 국가일수록 그런 게 없죠. 안 주고 안 받고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라. 이게 가장 민주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되어 가지만 아직도 일부 정신 못 차리는 공무원들이 있더라. 공무원 생활을 뭐 30몇 년 했지만 사실 바라보면요.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내 부모, 내 가족부터 세금을 낸 걸 모아서 내 월급에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부 내 가족들의 눈높이처럼 생각하고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돈 받아먹고 급형료 받아먹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암적 존재죠. 근데 그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받아먹는 거예요. 안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계란, 달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249번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 태도 개혁하여 부패 문화를 척결해야 된다. 참 좋은 얘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건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 요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인가 허가 업무를 강화시켜 놓으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커지죠.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불편 부당한 경우에는 세치기가 생기고 급형료가 들어가고 과거에는 자동차 등록할 때 번호판 7777 좋은 걸로 주세요. 뭐 그죠? 9999 좋은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집어주고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자들이라고 봅니다. 번호가 너무 좋으면 남의 눈에만 잘 띄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나오는 대로 저는 지금 뭐 번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숫자가 다 뒤바뀌어가지고 남들이 못해요. 오히려 그냥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그래도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더 멋있어 보이고 높게 보이고 하는 건지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바로 가치관 태도죠.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정부패 비리가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공직윤리를 고양시키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당연하고 감사원의 부정부패 방지 감사 강화와 또는 감사 비법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감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국가공무원의 지금 한 107만 8만 되는 국가공무원의 공직기강 또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 예산 회계감사.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게 썼는지 그걸 잘못 쓰면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전용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맞다. 두 번째 정답. 다음 251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리더십. 지도자의 소양과 실력과 능력, 실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향까지. 가장 좋지 않는 리더십,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위적 리더십이죠.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상당히 권위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다, 군사정부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권위적인 리더십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부 조직 내에서 바라보면 너무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그 특성상 대통령의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총리에게 거의 절반 이상의 권력을 이양시키고 그 위에 것만 대통령이 하면 되는데 국민들 요구는 그게 아니죠. 잘못되면 전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권위적 리더십은 가장 좋지 않다. 쇄신적이고 기업가적이고 역동적이고 상황 적응적이고 이런 리더십이 좋죠. 지속 변동 대응력을 가지고 또한 상징 조작력을 가진 리더십이 좋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민주적 리더십이죠. 군에서도 이런 리더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리더십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론에 대해서. 그걸 강의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다음 258번 문제. 우리나라 군 시스템을 보면 지금 그렇죠. 리더십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신분을 시킨다. 영 내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출퇴근하니까 나 담배 좀 사다 주시오. 뭐 사복을 사다 주시오. 안 사다 주면 상관이 부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준다. 오히려 그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참 리더십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후배 장교들을 바라볼 때. 군 기강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개선돼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258번 문제.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서 관심을 갖는 신제도주의의 특성을 바르게 지적한 것. 신제도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제도, 조직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또는 개인이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혹자들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같냐고요. 민주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몰라도. 사회주의 국가도 꼭 같아서 같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안 하면 죽이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민주사회는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반드시 다르야 된다도 아니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도 아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그러나 조직의 리더, 상관은, 지휘관은 개인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가 같아지도록 유도할 뿐이죠. 그렇게 끌고 가는 것 뿐이죠. 꼭 같을 수는 없다.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그 밑에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개방체제로서의 조직에서 해체, 소멸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는 해서 나오는데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고 이게 뭔 소리야 할까 봐서 보면 첫 번째, 항산성. 이 내부의 환경을 최적 상태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것, 조절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등종국성, 그러면 서로 다른 방법이나 지원, 절차 등을 통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는 것. 이게 등종국성인데, 여기서 엔트로피,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의 답이 되겠는데, 이 연력학 에너지의 단위를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연력학 에너지. 고온과 저온 기체가 저절로 이렇게 혼합했을 때 연료가 비가역적으로 연소되면서 폭발하거나 증가되는 현상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 문제 지문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걸 써놨어요. 그 다음에 변형성. 변형. 소규모 조직이 변화 발전되면서 체제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 그걸 변형성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서 조직의 리더십에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상황 적응적 리더십 이런 걸 가장 오늘날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가장 좋겠지만 그냥 감독자가, 지휘관이 부하 직원을 섬기는 것만 가지고는 도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임해라 하는 것일 뿐이지. 넘어갑니다. 267번 문제.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국정 운영의 목표를 둘 경우에 이에 가장 부합되는 행정 이념은
가장 적합한 행정 이념은 이 말이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이고 국가공무원입니다. 거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정 목표를 두고 시행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성, 행정 이념을 보면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 형평성 이런 게 나오죠. 그 중에 삶의 질 향상에 국정 목표를 두고 복지 증진을 한다.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이러기 위해서 정부는 많이 애를 쓰고 있죠. 모든 정부가 출연하면서. 그러나 소비자, 국민들의 욕구는 100% 충족 못할지언정 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다음 2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별 연결이 잘못된 것. 이거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전 시간에. 사적 목표의 설정을 한다. 정부가 실패한다. 개인 목표 설정하는 건 당연히 정부가 실패하겠죠. 외부 효과와 XB 효율성.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가 맞죠. 정부 실패는 내부 효과입니다. 근데 XB 효율성은 정부 실패예요.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실패는 내부 효과나 XB 효율성.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나 공공재의 존재. 그 개념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죠. 다음 272번 문제. 공공행정의 개념으로 부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자, 공행정은 공익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사행정은 당장 영리 추구, 이윤 추구, 돈 버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걸 개념을 나눠서만 들여다보면 첫 번째, 관리 기법의 개념. 공행정이죠. 이윤 추구의 개념. 이게 사행정이죠. 돈 버는 거는 사행정이에요. 공행정에서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입장이죠. 그 차이다. 공공성의 개념. 공행정은 공공성이 첫 번째. 사행정은 사익의 이윤추구. 책임과 형평성 개념. 정답은 2번이죠. 다음 200 단정 넘어가서 76번. 자, 정책 과정에서의 창의와 적응보다는 전통 인습을 따라가는 조선조 유교 사상을,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근데 한 번쯤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자주 출연하진 않는데 너무 옛것이잖아요. 너무 옛것 문제가. 그러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기본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조의 유교 사상은 그야말로 선대들의 관습, 풍습, 전통 등을 답습해서 따라가는 쪽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얘기할 때도 법에 보면 법 제 몇 조 몇 항 뭐 한다, 안 해야 한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습법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 법조문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법조문에 다 집어넣지 못하는 것은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서로 양보하고 편하게 지켰던 대로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은 우측 통행한다, 좌측 통행한다. 옛날부터 해왔던 거죠. 그러다 근래 와서 갑자기 우측 통행을 바꿨죠. 과거에 우리가 잘할 때 배운 것은 무조건 사람은 좌측,
자동차는 우측 그랬어요. 근데 외국 가면 반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차가 좌측으로 가고 사람이 우측으로 가고 그 여기서 자꾸 혼돈이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행을 함에 있어서 지하철, 지하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타면서 불편을 외국인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통일을 기하자 해가지고 우측 통행으로 바꿔놨어요. 한동안은 불편했죠. 근데 이게 쭉 지나서 수년간 지속되니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죠. 주말에 산행을 가보면 알아요. 등산 가면 가다가 앞에 사람이 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비켜가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지가 어디로 가든 내가 가는 데가 내 길이야.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습. 즉 그것은 상고주의입니다. 상고주의. 옛 것을 따라서 관습, 풍습, 인습에 따라서 간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얼마 전에 추석 때 차례를 모셨죠. 차례. 유교적인 차례, 기독교적인 종교적 차례. 다르겠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교적 문화에 의해서 조상들이 차례 지내온 풍습대로 가는 가정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고주의라고 한다. 유교 사상에서 내려온 상고주의. 거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하은주 또는 요순 공맹 뭐 쭉 나와 있죠. 연임금, 순임금 뭐 공자, 맹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280번 문제. 발전행정론에서 가장 관심이 큰 변수가 무엇인지. 앞에서 우리가 요약 부분에 보면 발전행정론 그러면 1980년대 그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쯤부터라고 보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발전행정론이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큰 변수가 뭐냐? 바로 발전행정을 만드는 사람, 행정인들의 가치입니다. 가치관. 그게 독립변수죠. 그럼 또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을 가능성이 있는데 종속변수는 하나의 결과물치입니다. 그러나 변수, 독립변수, 그럼 하나의 개별 요인을 말합니다. 그 개별 요인이 모여서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에 관한 연구, 뭐 논문을 쓴다. 그럼 조직 몰입도가 종속변수. 독립변수들은 조직에 몰입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처우 대우가 어쩌고, 근무 시간이 어쩌고, 지휘관의 뭐 업무 양을 분담하는 데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변수죠. 요인들이죠. 그게 쌓여서 몰입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 연구.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야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만 듣고요. 다음 282번 문제. 한국 민주화의 촉진 요인으로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 민주화 요인 되는데 큰 요소는 뭐냐면 국가 공무원들이 공복의 자세로 임했다는 것. 공무원의 의식. 물론 개종에는 불합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보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성실하게 임했다. 뭐 자부합니다. 저는 최대한 직업병을 얻어가면서까지도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자부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죠. 성실하게 무탈하게 근무하면 퇴직하는 날 첫 달부터 여지없이 자기가 매월 월급 때 조금씩 떼놨던 기여금을 불려서 연금을 타는 겁니다. 불성실해가지고 중간에 사법적 어떤 제재가 있었던 사람은 연금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깎이거나, 그죠? 해임되거나, 면직되거나 하면 나중에 공무원의 처벌 규정에서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도. 해임 파면되거나 하면 연금이나 퇴직 일시금을 다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파면되면 아예 연금 자체를 못 받죠. 공무원 과거에 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멍청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저지르면 안 된다. 공무원 하는 동안 좌고우면하고 자충우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상호관계. 가장 알맞는 것. 민주성 개념은 수단적 가치다.
수단적 가치는 뒤에 성자가 붙어 있다 그랬죠. 앞에서 볼 때 요약 부분에서. 양자는 항상 이율 배반적인 관계에 있다. 항상 이율 배반적이 아니에요. 민주성은 능률성은 상호 협력적, 호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민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능률의 증대가 요청되는 경우가 많다.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 능률성의 증대가 요구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성은 목적에 의한 분류, 목적 가치에 관련된 개념, 능률성은 수단 가치에 관련된 개념. 민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능률성의 요청이 된다. 가장 알맞는 거, 이게 맞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상호관계에 가장 알맞는 거. 3번이 정답이네요. 민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능률의 증대가 요청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많다.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목적 가치, 하나는 수단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번째,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서로 독립적 관계가 아니고 이율 배반적 관계도 아니고 서로 협력적 관계, 상호 호환적 관계일 수 있다. 하나는 떼놓고 볼 수 없죠. 3번이 정답이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막 헷갈리려고 그래요. 291번. 한국 관료제의 병리적 특징과 거리가 먼 것. 관료제의 병리적 특징, 관료제의 병폐를 말합니다. 부정부패, 비리, 부작위 등등. 첫 번째, 사회 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제의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 두 번째, 관료의 전문성이 확대된다. 전문성이 확대되면 병폐가 생깁니까? 더 좋은 현상이죠. 병리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현상이다. 관료제가 더 향상되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멀고요. 틀린 거. 중앙정부 관료의 강한 권력 추구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럼 정부 힘이 막강해지는 거죠. 행정권의 확대 강화. 1, 3, 4는 거리가 멀다. 아니다. 특징은 관료의 전문성 확대. 병폐적 특징 그랬으니까 병리적 특징. 2번은 거리가 멀다. 다음 295번. 계획 수립 현상 중에서 기획의 거래삼. 이거 앞에 하나 나왔는데 내가 설명을 않고 넘어갔네요. 괜찮아요. 여기서 하면 되니까. 앞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획의 그레샴의 법칙. 그 밑에 그레샴 해가지고 나오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이런 의미죠. 한번 수립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혁신적 계획이 과거의 정형적 계획에 밀려나는 바로 이거죠.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니까요. 혁신적 기획, 새로 생긴 기획 아이디어 등이 과거부터 해오던 본래의 정형적 그 기준이나 틀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나가는 현상. 그게 기획의 그레샴 법칙. 기획의 그레샴 법칙. 이거 뭐 과거에 5만원권 나오면서 뭐 회수가 되고 안 되고 만원권은 회수가 몇 프로 되고 하면서 이 기획의 그레샴이라는 얘기를 누가 어떤 학자가 방송에 한번 한 걸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요. 목표 갈등, 대립 발생, 미래 예측에 대한 한계, 무사한 일, 이런 것들이 한계로 작용하는 것. 다음 296번. 정치와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소외계층도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이게 정치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시민 참여죠. 주민 참여. 그것이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네트워크화된 사회,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된 사회. 글로벌 사회 하다가 요즘 이제 거버넌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참여주의. 2번이 정답. 지루하지만 참자. 다 돼가니까요. 어차피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쭉 건너뛸 겁니다. 쭉 건너가서 너무 많이 건너뛰었나?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336번을 볼 건데요. 그 앞에 323번에는 제3섹터가 나오는데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323번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두길 바라고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따로 보시고 336번을 볼게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행정과 경영은 다 같이 법으로 규제하는 면에서는 다르다. 행정이 훨씬 크죠. 법적 규제는. 추구하는 목적과 능력의 산출 기준의 차이가 있다. 당연히 있죠. 왜? 경영은 계량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품 생산을 뭐 10만 개, 100만 개 했다. 이렇게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정부에서 하는 행정은 그것이 육안으로, 눈으로 정확히 계량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관료적 면에서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관료적 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면 맞겠죠, 그죠? 행정도 경영도 다 관료는 관료가 있으니까 정부도 민간 기업도 이렇게 봐야죠. 행정과 경영을 놓을 때 행정은 정부 쪽으로 보고 경영은 민간 기업 쪽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행정의 효과성이란 바로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 효율성은 투입대 산출의 결과, 그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입대 산출의 비, 그러면 이건 효율성을 얘기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목표 달성 정도, 그러니까 효과성이죠. 1번. 거기까지 하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과목을 바꿔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2차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단답형 문제 풀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